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나는 43살. 결혼할 수 있을까? 상편 들려드립니다. 내 남자친구와 나는 43살 동갑내기다. 우리는 6개월 전에 건너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결된 소개로 만났다. 나는 짧은 만남만 반복하다가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본 쪽이었고, 남자는 일을 하느라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했다. 그는 타일 시공 기술자이고 나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솔직히 30대만 됐어도 직업을 아예 안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았고, 그를 만나기 전에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니 일단 꺼려진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대화가 중요한 사람인데 관심사부터 다를 것 같아서 걱정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꺼내지 못할 만큼 나는 당시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상태였다. 40을 넘기니 이제 폐경이 코앞이라 아이도 낳기 힘들 것 같았고, 친구들 모두 가정을 이루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어울릴 사람도 하나 없이 외롭기만 했다. 나는 남편이 무조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는 철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지만, 그래도 의지가 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나는 결혼이 너무 절실해지자 대놓고는 아니어도 소개를 부탁하는 말을 조금씩 주변에 흘렸다. 어쨌든 나는 40이 넘었어도 내가 제법 괜찮은 여자라는 믿음이 있었다. 공무원이라는 탄탄한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외모에 좀 통통하기는 했지만 얼굴도 예쁘장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내가 맘에 들면 상대가 나를 별로라고 여기고, 상대가 나를 괜찮다고 하면 내가 별로인, 남자들과 마음이 어긋났던 시간이 좀 길었던 것 뿐이었다. 처음에 그의 직업 때문에 그와 만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가기로 결정한 건 그 이전의 만남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나보다 2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외모는 평범한 편이었지만 키가 너무 작았다. 자기는 172라고 하는데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음에도 절대 170은 넘어 보이지 않았으니 저 구두 위에서 내려오면 대체 키가 몇일까 한숨만 나왔다. 나도 40이 넘은 여자니까 상대를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여유가 없어서 키 외에 다른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직장 말고는 장점이 거의 없는 남자였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말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문제였다. 여자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여자들이 왜 문제인지, 요즘 여자들은 대체 왜 그러는지, 여자들은 단체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든지, 여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다든지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여자들을 그는 싸그리 욕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졌다. 나는 간신히 커피만 마시고 일어날 수 있었고, 나중에 주선자에게 그 남자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후기를 전했다. 그렇게 끝나는 듯 했던 만남은 그 남자의 악의적인 후기로 인해 내 인생 최악의 소개팅으로 정점을 찍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주제를 모른다는 거였다. 여자 공무원 월급 빤한데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라도 된다는 듯이 굴고, 아무리 40이 넘은 여자라도 옷이 너무 촌스러웠고 통통이라고 하더니 뚱뚱이더라.
얼굴은 축축 처지고 넙대대해서 보고 있기만 해도 짜증이 나더라. 나는 그 후기를 전해 듣고 밤새 울었다. 심지어 주선자를 통해 들은 말이니 나름 순화해서 전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우울감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상은 나 혼자고 이대로 혼자인 채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정말 죽을 만큼 싫었다. 나는 반드시 세상을 함께 걸어갈 파트너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나는 43살. 결혼할 수 있을까? 중편으로 이어집니다. 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나는 43살. 결혼할 수 있을까? 중편 들려드립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사실 그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키가 180 정도로 컸고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근육은 있어 보였지만 어깨는 키에 비해 좁아서 희한하게 왜소한 느낌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얼굴이 못생긴 남자였다. 우리는 6개월 전에 건너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결된 소개로 만났다. 그의 얼굴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눈썹은 진한 편이었지만 이목구비가 좀 제멋대로였다. 눈은 작고 폭이 좁았고 콧대는 낮은데 코는 큰 편이었고 입술은 두꺼웠지만 입술의 선은 희미한 식이었다. 얼굴과 귀도 큰 편이라 얼굴을 보는데 약간 위압감을 느꼈지만 사실 그때 나는 그가 키가 큰 사람이라는 것에 일단 만족한 상태였다. 나는 원래 남자의 키를 그다지 보지 않는 편이었지만 바로 전에 만났던 키 작은 남자에 대한 기억이 너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의 직업이 마음에 걸리는 중에 만나겠다고 결심을 한 것도 키가 크다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는 수줍음이 많았다. 내 앞에서 이토록 수줍어하는 남자를 나는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못생긴 얼굴이 아주 순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초면이라 깊고 다양한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지는 못했고 우리는 서로의 현실을 솔직하게 나눈 편이었다. 나는 내 직업과 가족관계,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간단하고 숨김없이 말했고 그 역시 그랬다.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누나와 여동생이 한 명씩 있으며 모두 다 결혼했다고. 누나가 부모님을 잘 챙기는 편이고 형제들과 왕래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에 나는 일단 안심했다. 우리는 나이가 나이니만큼 결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나는 나이를 먹긴 했지만 딩크는 아니라고 털어놓았는데 그 역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다. 결혼하면 살려고 20평대 아파트를 사놨지만 전세를 주고 자기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했으니 나는 그가 내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 수 있었다. 나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이었으니까. 솔직히 얘기를 나누면서 자꾸 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얼굴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었다. 못생겼지만 인상은 좋은 편이라고 위로하면서도 나중에 아이가 이 사람 얼굴을 닮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어쩔 수는 없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첫 만남의 시간을 보냈고 그날 내가 집에 도착하자
그의 애프터 문자가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기쁘면서도 떨떠름한 기분으로 읽었다.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고 나만 괜찮다면 또 만나고 싶다는 짧은 문자였지만 문장에 맞춤법이 2개가 틀려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소개팅에서 남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애프터를 받았다는 건 기뻤지만 이 남자가 과연 나와 수준이 맞는 남자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는 타일 시공이 어떤 스케줄로 일을 하는 건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비는 시간이 많은 편이었다. 결혼할지도 모르는 상대일 수도 있었기에 나는 그를 만나기 전부터 타일 시공이 어떤 일인지 얼마나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를 미리 검색해 보았다. 육체 노동이지만 기술직이라 잘만 하면 아주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일이라는 것에 나는 놀랐지만 그를 만나면서 그런 기대는 살짝 수그러든 게 사실이었다. 그는 단정하긴 했지만 몹시 수수한 차림이었고 차도 세단이기는 했지만 10년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구형이었던 것이다. 근데 그는 우리가 만나기 시작한 후부터 별로 바쁘지는 않은 사람처럼 퇴근길에 나를 데리러 오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었다. 바쁘다면서 내가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거나 데이트를 뻑하면 미루는 남자들과의 짧은 만남이 내 연애사에 닿였으니 그는 확실히 내게 새로운 타입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한가해서 돈을 어떻게 벌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와 만나고 그의 차를 타는 일이 좀 부끄럽기도 했다. 나는 그를 꾸며주고 싶어서 미용실에도 데려가 보고 쇼핑몰에 가서 이런저런 옷도 입혀봤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숨만 나왔다. 그와 말이 별로 통하지 않는 것도 답답했다. 나는 독서를 즐기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는 그런 쪽의 소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전반적으로 무던한 편이었지만 딱히 뭘 좋아하는 게 없이 그저 집에서는 TV만 본다고 했으니 이런 남자와 어떻게 평생을 살지 하는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 스킨십 문제도 있었다. 이 남자와 뽀뽀는 할 수 있겠지 싶었고 실제로 가능은 했지만 그리 좋지가 않았다.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어쩐지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였다. 나도 그리 뛰어난 외모가 아닌데 남자친구의 외모가 볼품이 없으니 나까지 싸잡아 못생긴 커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손잡고 걷기도 힘든 남자와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까? 나는 점점 더 고민이 깊어졌다. 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나는 43살, 결혼할 수 있을까?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나는 43살, 결혼할 수 있을까? 하편 들려드립니다. 나는 이런 고민을 법원에서 가까운 싱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요즘 그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여서 딱히 그 친구 말고는 말할 사람도 없긴 했다. 나는 친구의 공감을 얻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다. 친구는 외모 말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냐고 타박했던 것이다. 나는 이 타박이 너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냐는 소리처럼 들렸다. 친구는 퇴근할 때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고 내가 권해서 한 번은 밥과 커피를 마신 일도 있었다. 우리 나이에 그만한 남자를 만나기 정말 너무 어려워. 솔직히 외모만 봐서는 누가 봐도 잘난 남자라고 하기는 어렵지. 사회적으로 번듯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긴 하고. 근데 진짜 그 사람 엄청 무난하지 않아? 그거 굉장히 보기 힘든 장점이야. 또 냉정하게 봐서 우리랑 비슷한 또래의 괜찮은 남자들이 우리를 왜 만나겠어? 더 젊고 예쁘고 조건 좋은 여자들이 널렸는데? 우리 나이에는 정말 평범하고 무난한 남자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연애를 하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걸 확실히 해. 연애나 결혼 모두 내가 포기해야 할 게 있는 거잖아. 근데 여자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하면 포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 그걸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건 진짜 욕심이지. 나는 친구의 말에 반박할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모두 맞는 말인 건 분명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너라면 당연히 감지덕지 하겠지 하는 친구를 무시하는 마음이 불쑥 들었다. 친구는 나보다 키도 작고 마르기만 했을 뿐 남자의 관심은 평생 받아본 적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가 별로였다. 눈은 작고 광대는 툭 튀어나왔으며 코는 너무 낮았다. 전체적인 인상이 괜찮은 편이긴 했어도 못생긴 여자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얼굴을 가졌다. 나는 솔직히 내가 너만큼만 못생겼어도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가 나와는 격이 맞지 않는 수준이 떨어진 상대라는 생각을 도무지 떨치기 힘들 정도로 나는 내가 너무 아까웠다. 그러다 마침내 미술관에 남자친구와 함께 갔던 날 일이 생기고 말았다. 우리는 그날 미술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남자친구와 그날 본 전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는 시종일관 시큰둥하기만 했다. 그는 예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온 거였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서운하고 기분이 좀 상한 상태였다. 얘, 어떻게 너를 여기서 만나니? 누군가 느닷없이 말을 걸어왔고 나는 그녀가 내 대학 동기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와, 이게 얼마만이야? 너 공무원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 신랑이야? 그녀는 남자친구를 힐끗 보면서 물었는데 나는 남편 아니라고 남자친구라고 말했다. 남편이 아닌 게 사실이었고 남자친구를 보면서 뭔가 재밌다는 듯 싱글거리는 그녀의 표정이 거슬리기도 했다. 아직 결혼 안 했어? 나는 아들만 둘이잖아. 애들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빨리 늙는다니까?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는 별로 늙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잘 손질한 머리에 피부과에 자주 드나드는 게 분명한 광나는 피부하며 나보다 최소 67살은 더 어려 보였다. 나는 우리 신랑하고 애들 맡기고 데이트 나온 거야. 그녀가 이미 카페 의자에 자리를 잡고 있던 남자를 향해 눈짓하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남편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어쨌든 키는 내 남자친구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인지 기분은 좀 나아지려는 찰나에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너도 여기 전시 본 거지? 나 사실 미술관 별론데 어쩔 수 없이 왔잖아. 여기가 남편 회사에서 후원하는 전시라 티켓이 나왔더라고. 나는 이 전시의 후원사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티켓 나온 거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귀찮아 죽겠다.
웃기는 그런 후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복지가 너무 많아도 골치더라고. 그녀는 자기 얘기를 한참 하고는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소곤거리며 물었는데 나는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도 모르게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만 들었고 이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그날 나는 밤새 뒤척였다. 내 기억에 그녀는 말을 잘 옮기는 사람이었으니 나에 대한 이야기도 동기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지고 말 거였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남자친구는 못생겼고 직업도 별로인지 말도 못하더라는 소문이 돌겠지. 나는 결국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그가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좀 놀랐지만 우리 사이에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나는 혹시 그와 헤어진 걸 후회하게 될까 하는 걱정도 해보았지만 어쩐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와 헤어진 한 달쯤 후 법원 앞에서 전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될지 몰라서 몹시 당황했는데 나를 잊지 못하고 찾아온 건가 싶어 다가갔더니 그게 아니었다. 나를 보고 당황하는 그의 팔을 잡은 건 법원에서 함께 일하는 내 친구였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의 팔을 잡고 멀어져 갔다. 나는 어리둥절하고 얼떨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나보다는 그 친구가 그와 더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친구와 나는 법원에서 대면대면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는 없었는데 또 한 달이 흐른 후에 나는 그들이 곧 결혼할 거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걸 아예 예상 못한 것도 아니어서 기분이 좀 씁쓸하긴 했어도 그러냐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소식을 전한 사람이 덧붙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자기는 알았지.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둘이 친했잖아. 신랑이 엄청 알부자라던데? 집은 당연하고 7층짜리 건물도 하나 있대. 대체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났지? 자기는 알지? 어떻게 만났대? 얘기 좀 해줘봐. 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새로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